있습니다. 찬성 측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저희 찬성 측은 저출생 위기의 과정을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정의하겠습니다. 저출생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찬성 측은 저출생 위기가 과장되었다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인구는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 증감과 해외 이주민 유입이라는 두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자연 증감의 측면에서 기대 수명의 증가와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의 유지 혹은 오히려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22년 82.7세로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출산과 사망의 비율이 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경우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만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적절한 정책과 문화의 변화를 통해 적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민자의 수의 변화 또한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방향의 추이를 보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 수는 2000년 49만 명에서 2022년 2224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주변국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따라서 인구를 결정하는 두 요인, 자연 증감과 해외 이주민 유입을 고려하였을 때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따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둘째,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도 노동의 질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즉 GDP는 단지 노동력의 감소, 그로 인한 GDP의 감소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력의 감소, 이로 인한 노동의 질의 상승, 그로 인한 기술 진보 및 인적 자본의 축적은 우려와 달리 GDP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이 그만큼 자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이 감소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GDP의 감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 진보율과 인적 자본 증가율, 노동과 자본 간 대체 탄력성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은 2.9%로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양 자체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의 질이 좋아질 수 있으며 노동이 자본으로 쉽게 대체되는 경우에도 인구 감소가 경제에 주요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셋째, 저출생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대한 담론은 강력한 조치수단 마련을 위해 정치적으로 부풀려진 바 있습니다. 가령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를 이용해 저출생 위기를 강조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조사 연도의 가입 연령 여성들의 실제 출산율을 연령대별로 조사하여 합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혼인 이후 출생이 수반되는 한국의 특성상 코로나19 기간 혼인 급감 영향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 결과이므로 수치가 과소 추정된 바 있습니다. 즉 위기의 강조를 위해 과장된 통계치를 이용해 현 상황을 과장된 위기로 내비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출생 경제 위기는 과장되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절한 정책 시행 및 정책 효과 발행 전임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 대응 이후의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위기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재원입니다.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생 위기는 현실입니다. 찬성 측의 세 논거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찬성 측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의 둔화세의 전망을 얘기하면서 인구가 실제로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망률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다면 출산율보다 그 속도가 빠를 때 오히려 인구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 근거와 결여된 주장이며 실제 2022년 사망률을 살펴보았을 때는 최근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인구가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추가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 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례적인 통계 기록은 모두 한국의 인구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매우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이례적인 통계 수치를 몇 가지 나열해 드리자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최저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이 1.5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이며 또한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1960년 6.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한국의 출산 통계가 악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찬성 측의 인구 감소 둔화 주장은 지나친 낙관론으로 보입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노동의 질이 오를 수가 있고 또 대체 탄력성으로 인해서 노동이 양적으로 감소하더라도 GDP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질이 아무리 오르고 아무리 빠른 속도로 자본으로 대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노동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 연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국회연구조정협의회에서의 연구를 따르면 지난 경제성장률을 분석하였을 때 노동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예측치 또한 2040년에서 2050년대 노동의 기여율은 0.7%포인트로
경제 성장의 둔화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 중점 모형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우리나라의 추세 성장률은 2050년대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모두 위기를 가리키는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과장된 위기라고 표현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거에 대한 반박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이 아직 실현되기 전이면 정치적 부풀림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위기는 정치적 부풀림이 아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위기입니다. 여러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출산율 제고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조 원이던 예산은 2022년 4차 기본계획에서 273조 원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지원이 오랜 기간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기간의 정책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감소 속도, 경제 모델의 예측치, 미미한 정책 효과는 모두 저출생의 위기를 악화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찬성층 문제에 반박하는 바입니다.